최근 제주도로 혼자 여행 떠났던 20대 여성이 투숙하던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목 졸라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공개 수배한 상태입니다. 예.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제주도로 요즘 혼자 여행 가시는 분 많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더 안타깝고 또 끔찍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 수요일이었죠. 7일 날 그 20대 여성이 피해 여성입니다. 그 혼자 제주로 여행을 가서 차를 렌트를 해서 네. 한번 돌아보고 나서 저녁에 이 문제의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들어갔죠. 이 게스트하우스는 그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저녁에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아마 좀 술도 마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새벽 2시부터 통신이 두절됐는데 가족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10일 그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탐문 수사를 하는데 그게 한 오후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용의자 한정민에게 그 피해 여성의 뭐 출발 시간이라든가 뭐 나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한정민은 모른다고 답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6시간 후에 한정민은 제주 공항에서 CCTV에 찍혔는데 제주에서 벗어난 거죠. 한마디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11일 날 일요일 날 수원 탑동에서가 마지막 행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11일 날 시신이 그 경찰 수색에서 수색 중에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의 게스트하우스 그 인근에 있는 폐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은 목이 졸린 걸로 X라고 그러죠. 목이 졸린 그 사인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저 용의자 한정민이 지금 그 행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적 이외에. 근데 고향이 부산이라서 본인이 잘 아는 곳으로 가서 피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도피처가 부산 쪽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 사진 그다음에 영상도 지금 많이들 그 인터넷상으로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공유가 예. 돼 있어서 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한정민 씨라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행적을 보였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무도 다 했고 SNS에 파티 사진도 또 올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웃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제일 끔찍한 게 저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네. 그 경찰이 와서 탐문 수사한 이후에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면세점에 들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저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에서는 이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너무 봤을 때는 예, 그렇죠?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전에 그 8일 오전 한 2시쯤부터 통신 두절이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8일, 9일 동안 SNS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그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스태프들과 가서 회식을 하면서 뭐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 거는 경찰, 그러니까 본인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좀 뭔가 태연하게 범인이 아닌 것처럼 굴기 위해서 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본인이 한 것처럼 보이게 차라리 뭐 이렇게 태연하게 하면은 내가 그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아니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이 보니까 그 성범죄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저런 사진만 봤을 때는 정말 그 일각에서는 성폭행은 계획적이었지만 살해는 우발적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계획적일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태어난 모습이 참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준강간이에요. 준강간이라는 거는 많이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술이라든가 약물 또는 잠에 취해 있는 그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예. 준강간이거든요. 지금 이 피해 여성하고도 지금 상황은 유사한 것 같아요. 이날도 그 파티를 하면서 혼자 온 그 여자 여행객들에겐 술을 많이 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시도한 것이 아마 준강간인 것 같은데 이 피해 여성이 깨어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통 저런 강간범들의 경우에 극도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반항은 이런 그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제어할 수가 없고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우발적으로. 결국 살인까지 간 걸로 보이는데 예. 이 시신이 폐가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더 뭐 그 수사 진척이 되고 발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살인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살인 후에 뭔가 시신 유기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더 진행되는 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끔찍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한정민이 일했던 게스트하우스의 한 직원 여성 한 분이 자기 문도 없는 방을 거기서 머무는 동안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거기 침대를 이제 담요로 가려서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주인이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느껴서 잠을 자다가도 깼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 환경이었죠. 근무 환경. 그 여자 스태프들이 이전에 그 스태프들은 정말 그 불안한 환경이었지만 일하겠다고 하고 내려간 거라서 내가 책임감에서 한 달을 버텼다라고 이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성범죄자들의 특징은 이 성범죄가 절대로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기질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 한정민의 경우에는 성범죄자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들키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유사 범죄가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 그것이 처벌로 가지 않으면서 좀 더 범죄가 대범해지고 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짚어봤던 부분인 건데 이 친구의 행동을 좀 봤을 때는 그 여러 번 하다가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저질렀을 때마다 어떻게든 뭐 어떤 이유로든 뭐 별탈 없이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부인하면 됐다는 걸 경험하면서 약간 무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보실 때는 그 성폭행 시도는 그러니까 계획적이었고 살해는 우발적이라고 인근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 범죄였다면 좀 더 치밀하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인근에 있는 어떤 폐가 있었다는 거는 우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간음이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법은 의식이 깨어 있는 여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도 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그 술이 그 수단이 됐던 것 같은데 한거 불능 상태. 예, 그 상태를 이용해서 그 수차례 아마 저런 유사한 그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이전에도 이런 그 뭐 살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안 들켰을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성공적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정민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피해 여성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살인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런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 뭐 과거에는 좀 더 그랬지만 지금도 왜 반항을 하지 않았느냐, 왜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범행자 자체가 굉장히 극도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한 반항은 이런 살인의 결과를 많이 빚습니다. 아주 참혹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도 그런 것이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1위 살인 사건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공포증, 그러니까 개하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제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이런 유사 범죄도 많이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인 건지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이런 거는 전수조사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거고 다만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다른 숙박업보다는 좀 그 기준 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미만의 경우에는 좀 쉽게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관광진흥법이나 다른 법을 봐도 이런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뭐 자격 요건 같은 것이 규정된 게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이런 그 직업도 아예 못 갖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그 행정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좀 규정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들이 좀 어느 정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그 관광진흥법에 위반한 그
전과가 있는 사람만 그 자격 요건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한정치산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이 용의자 한정민의 경우에는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또 다른 사람이고 한정민은 이제 관리만 맡은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게 또 그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좀 법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좀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좀 그렇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혼행족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꼭 아니어도 관리인까지라도 좀 어떻게 어떤 그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다면 앞으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사건 용의자 한정민의 고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어서 부산으로 잠입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경찰이 한정민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한 상태고요. 신고 포상금도 500만 원을 내건 상태인데 제2차 범죄가 참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뭐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상당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성범죄자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살인을 했고 또 쫓기는 상황인데 지금 아주 그 면세점에서의 그 웃는 사진을 봐서는 글쎄요 그 더 쫓기면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자수인데요. 뭐 예. 그걸 기대할 만한 그 용의자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여하튼 많은 국민들이 저 영상과 또 그 사진을 보고 유사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112로 합니다. 신고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조사 상황과 관련된 소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벌이던 중에 현직 부장검사를 관련 혐의로 좀 긴급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산 고양지청의 부장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네. 전수조사를 했었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묻혀 있었던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부지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던 중에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풀어줘야 되고 지금 봐서는 그 올해 1월쯤에 그 검찰 외에 외부 사람들과의 모임에 여검사를 데리고 나가서 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혐의점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 그 강제 추행이죠. 강제로 입을 맞춘 거. 근데 그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사건이 때가 때인 만큼 그리고 위치가 위치인 만큼 진상조사단에서 강한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사단이 이메일로 검찰 내부 피해 사례 제보를 좀 받으면서 이 방금 그 김 부장검사의 범행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이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그 또 추행이라면은 큰 어떤 처벌은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강제추행으로 기소는 되는데 구속까지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워낙 엄중한 때이고 검찰 내부로서는 좀 더 물러날 곳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좀 이거는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서 그 구속영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 서지현 검사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시효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이다 보니까 공소시효는 아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공소시효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강제추행, 뭐 강간 다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여검사가 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 표시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조사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메일도 보내고 사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이 사건 조사, 내부 조사로서 검찰 내 이런 성 문제를 제대로 뿌리 뽑기에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 뭐 조사를 잘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지현 처음에 그 의혹 제기를 했던 서지현 검사의 경우에는 어제 법무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부가 이제 확보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그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서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성의식 굉장히 그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크게
뭐 서지영 검사의 공로가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